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고란 기자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경제 전문 코인 꽃길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새로운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금융위원장과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사실 이게 원래 금융위원장 임기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정권과 함께합니다. 내년에 이제 벚꽃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사실상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임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면 금융위원장을 아마 자기 사람으로 이제 바꿀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뭘 새로운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금 약간 무리였을 것 같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인사답변 관련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은성수 시즌2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왔었던 금융 정책의 방향을 틀지는 않고요. 그 방향 큰 틀 안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만 다를 뿐이지 큰 틀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코인 시장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좀 많겠지만, 일단 특검법 관련돼 가지고는 유예 없다. 연장 없다라고 이제 딱 이게 밝히고 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야 코인 얘기가 관심이 많지만 이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용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승봉 후보자의 공식 취임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요. 물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고란 기자님께서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을 좀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바란다고 해서 내려줄까봐는 혹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요. 이 가계부채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너무 조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입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당장 내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막 그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대출 조이긴 좋지만 실수요자들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이 나왔으면 하고요.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도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사기다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원칙을 밝히셨거든요. 근데 해외에선 이미 금융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좀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코인러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행보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8월 30일 생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일단 비둘기파적인 입장, 매파적인 입장 어떤 뜻인가요? 자, 그 새가 비둘기가 있고 네. 매가 있잖아요. 우리 앵커님 네. 느낌이 어떠세요? 비둘기와 매. 평화의 상징이고 매는 조금 매서운 네, 맞아요. 느낌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시장이 좋아해요. 아, 매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라는 네.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에 돈이 덜 풀리겠죠. 그럼 아무래도 돈이 덜 풀리니까 자산시장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비둘기파적은 돈을 풀자라는 겁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대시키자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낮추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시장에. 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박수를 칩니다. 와, 자산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러고요. 그래서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금리에 관한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갈리는데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전임 옐런 의장이나 아니면 제롬 파월 의장이나 다 뭐 인간 비둘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네. 비둘기파적 성향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그 7명은 이제 연준 이사들이고요. 5명은 지역 연은은행 총재로 구성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이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 성향이 많고요. 네. 가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여는 총재가 많아요. 뭐 네. 댈러스 여는 총재, 무슨 여는 총재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방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하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로서 많습니다. 아, 네. 일단 비둘기파와 매파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비둘기파를 좀 요약해보자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좀 시장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하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주식도 물론 올랐고요. 코인도 반등을 보였고 또 금도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핵심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테이퍼링은 연내에 시작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정도에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줄 요약이네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그 11시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이거 아마 한국에서 아마 본방사수를 한 분들이 아마 한국에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하필 금요일 밤이니까 또 네, 치맥하면서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네.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고? 사실 제롬 파월 의장 그 입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시점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다른 여는 네. 총재나 아니면 이사들이 테이퍼링 관련된 시점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의장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코인 가격도 막 반등하기 시작하고 막 미국 시장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시장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이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데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하기 전에요. 그 앞서서 이제 여는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떤 여는 총재는 무슨 얘기했냐면 아예 빨리 시작해야 되고 내년 1분기에 마감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그럼 굉장히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내년 그 상반기에 이걸 다 마감을 하고서 하반기에는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예 그 테이퍼링의 시기, 규모까지 제시를 하고 금리 인상도 빨리 땡겨야 된다라는 식의 네. 매파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연내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연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네? 게다가 테이퍼링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내 시작할 수 있지만 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할 거다라고 하면서 특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그었어요. 금리는 네.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금방 올릴 수 있지는 않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앞서서 나왔던 이런 그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에 네. 비해서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니까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쭉 올라갔습니다. 네. 매파적인 의원들 뒤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시점을 언급한 거는 처음이긴 하지만 테이퍼링을 연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 구체적인 시기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좀 테이퍼링을 실시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은행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한 네. 11월쯤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장 다수 의견이고요. 일단은 그 9월 달에 그 FOMC가 한번 다시 열리거든요. 그때 네.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 9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약간 이쪽에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신문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값 파이터, 집값을 좀 잡자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한국은행 경우에는. 그런데 연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 파이터,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계속 이제 낮게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일하고 3일에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요. 특히 네. 이제 고용 관련 보고서가 이제 3일에 나오는데 여기를 보고서 만약에 큰 변화가 없으면 아마 9월쯤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좀 진지해지면서 11월쯤에 이제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요. 이 만약에 9월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른바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떤 이제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시장이 이제 예상하는 바는 11월이고요. 뭐 대충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한 11월쯤에는 아마 공식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원의 연설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오르기도 했는데 실제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 가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과거에 테이퍼링을 했던 그 과거와 그 테이퍼링 시점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네. 이제 시장에 푸는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거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그닥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급격히 올랐던 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리면서 이른바 네. 그 전까지는 기관들이 눈을 두지 않던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눈을 돌리면서 가격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줄을 조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기타 자산부터 이제 자금이 빠지게 되겠죠.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뭐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에 나설 때다라는 부분은 맞고요. 약간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해는 그냥 다 올랐거든요. 마음 편하게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구나 이런 건데 지금 약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잘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가격에 좋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테이퍼링에서 좀 금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금의 가격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뭐 기자님 생각은 조금 디지털 다르게. 금이네요. 디지털 금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유동성 축소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요. 네. 이 유동성 축소에 따라서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네. 이른바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차차. 그러니까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투자를 시작하기도 하고 있고 이미 투자했던 곳이 포지션을 더 늘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유동성 축소를 상쇄할 수 있는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 결국 가격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기관들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지만 이게 사실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던 잭슨홀 미팅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커왔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보자면 당장 다음 달, 이제 곧 이번 달입니다. 특근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떨까요? 네, 상황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이게 금융위원장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업계에서 약간 기대한 면이 있어요. 네. 야, 은성수 위원장은 안 되는데 새로 오는 고승범 위원장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앞서서도 별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닥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한번 기대해 봤으나 더 강경하십니다. 없다. 꿈도 꾸지 말아라. 거의 그런 분이거든요. 이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답변이 좀 인상적이에요. 네. 뭐냐면 암호화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금융당국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라고 하면서 이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의 얘기가 이게 딱 시각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 표현이 그렇죠.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막는 길이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끔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이 아주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투기, 혹은 사기 이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일말의 기대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낸스가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계속해서 각국 규제 당국에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주 저희가 좀 바이낸스 상황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어떤가요? 그 바이낸스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얘기 잠깐만 하자면요. 네, 조금 더 다행히 할까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 산하에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제 느낌에는 3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담부서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전담부서가 뭔가 이 업계의 발전에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기는 잡고 혁신은 독려하는 방향의 이제 전담부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낸스가 지금까지 커왔던 걸 보면 2017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계 거래소 가운데서도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급성장을 해서 세계 최대 거래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됐거든요. 이 바이낸스가 어떻게 커왔냐라고 보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네. 굉장히 만약에 이게 정규적인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만약 SEC가 감독한다거나 우리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나오기가 힘든 그런 파생 상품을 제공을 했어요. 투자자들한테. 네. 예를 들면 레버리지 125배짜리. 100배짜리 이런 걸 제공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의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로 몰려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된 건데 이제 이 세계 각국의 금융 당국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된 수준까지 됐거든요. 네. 예전에는 막 저기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근법이 당장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나니까 한국어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네. KRW 표시도 삭제해버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한국 내에 있는 텔레그램 방 다 없애버렸어요. 왜? 우리는 특근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국의 규제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홍콩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안 하게 한다거나 네.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요. 노르웨이에서 크론의 거래 폐허를 제거를 했어요. 네. 노르웨이의 그 화폐 단위가 크론인데 이게 그리고 여기 우리랑 비슷하게 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르웨이에 그리고 뭐 텔레그램 이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에서 뭔가 규제가 들어가니까 바이낸스가 노르웨이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 서비스를 이렇게 제한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은 사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처음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6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바이낸스 영국 법인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당장 영업 중단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그 영국 금융감독청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바이낸스에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네. 야, 이거는 규제 당국이 규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바이낸스가. 이게 본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른바 이제 한 국가의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규제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바이낸스가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규제에 맞춰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에 아마 이제 본사를 옮겨서 싱가포르 그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표현을 어쨌든 정식 약간 이런 네. 거래소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바이낸스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설 암호화폐 관련 부서들을 만들고 있고 또 은행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건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필리핀 상황도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이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작을 때는 신경 안 씁니다. 뭘 하건 말고 신경 안 있는지도 써요. 몰랐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죠? 너무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서 창출되는 이 부가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과세 당국에서 야 그것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라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엑시 인피니티 측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각국의 규제를 잘 준수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협조하겠다는 식의 이제 발언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신경 안 썼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식의 촘촘한 이제 과세망이나 기존의 규제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들어왔으니까요. 아마 기존에 이제 규제를 안 받다가 갑자기 이제 받게 되니까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세금을 안 내다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도 이제 내잖아요. 내년부터.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권화 되면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어떤 건너가야 될 밟아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시장이 작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한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주요 운용사나 헤지펀드가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코인, COIN,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코인 COIN 티커가 이게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네. 자기들이 선점한 티커입니다. 너무 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딱 선점을 했네요. 네. 약간 감동받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금감원에다가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 분기 네. 보고서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3F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워런 버핏이 뭘 투자했더라. 마이클 버리가 뭘 했다더라. 이런 거 아마 뉴스를 보실 텐데 네. 이게 바로 이 13F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뭘 투자했는지 종목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 종목을 보고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F를 봤더니 JP모건이 산하 펀드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주식 62,500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네. 했습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한
162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2천억에 좀 못 미치는 돈인데, 네. 200억에 좀 못 미치는데, 여기 말고도 골드만삭스, 그다음 뭐 여러 건대 약간 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근데 이게 이걸로 보자면은 뭐 규모가 별론데 뭐 이거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첫술에 배부르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사실 뭐 그 JP 모건이야 이렇게 조금 샀지만 우리 돈담 언니 아크 인베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5일, 26일 날 코인베이스 주식을 6.7만 주를 매수해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베팅을 했습니다. 다시 사들였군요. 네네. 네, 일단 뭐 JP모건 같은 굴지의 기업들에서 투자를 시작했다. 여기에 좀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비트코인을 안 사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이유, 뭐 인프라 부족이나 사고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대안으로 GBTC를 찾는 기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이게 그 GBT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레이스케일에다가 이제 돈을 줍니다. 100만 달러를 줘요. 그럼 그레이스케일이 그 100만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네. 산 다음에 그 해당하는 만큼을 GBTC라는 일종의 주식 증권을 줍니다. 증서를 줘요. 네. 그래서 이 GBTC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그 OTC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장 중에 나스닥과 NISE 같은 곳은 되게 규모가 큰 네. 시장인 거고요. 요거 말고 이 OTC 시장이라고 해서 좀 약간 규모가 작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GBTC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맡기면, 그래서 맡기면 GBTC를 주면 이 GBTC에 대해서는 사실 락업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이게 환매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돈으로 찾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에 가서 야, 내 돈 돌려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GBTC 주식을 그냥 장외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왔던 퍼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그 락업된 게 풀리면서 시장에 비트코인 매물이 쏟아질 거다. 네. 라는 이제 퍼드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퍼드는 진짜 퍼드에 불과한 거고요. 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환매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그냥 주식을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현금을 이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장외에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럼 GBTC를 굳이 하느냐라고 네. 보면은 얘기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험에는 두 가지 위험 있잖아요. 투자할 네. 때는 그 가격 변동의 위험. 뭐 어쩔 수 없죠. 비트코인이니까. 두 번째는 바로 거래 위험입니다.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가 먹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거든요. 거래 위험이. 그 거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GBTC입니다. GBTC 주식을 사면요, 그 관련된 그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는 기존의 증권과 펀드와 똑같은 규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GBTC를 많이들 사고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이야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GBTC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온 거 보니까 그 헤지펀드 창업자라고 하는 빌 밀러, 여기 뮤추얼 펀드에서요, GBTC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대충 보니까 한 4,470만 달러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빌 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은 비트코인을 사고 회사는 GBTC를 산 거고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밑에 이제 12개 펀드를 통해 가지고 GBTC 주식 약 6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2억 4천만 달러 규모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돈나머니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GBTC를 사고 있거든요. 네. 요 900만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모건 스탠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BTC를 사들이는 이유, 그리고 GBTC 퍼드의 실체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확인했던 기사로는 8월 25일자로 락업 해제가 완료됐고 다음 이제 2022년까지 이러한 퍼드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TC를 찾는 수요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근데 해봤습니다. 네. 안 늘어요. 그렇죠. 안 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GBTC가 한창 지난해 비트코인이 막 인기를 끌었을 때 막 상승하고 했을 때요, 프리미엄이 무려 한 15%, 20% 붙어서 거래가 됐어요. 역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 GBTC 주식이라는 거의 가격이, 일종의 이제 증권의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 GBTC라는 증권의 가격이 한 15%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보면 시장에서 GBTC를 찾는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옛날에는 이 GBTC 말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약간 간접적인 투자 수단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 운용사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펀드를. 게다가 올해 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는 아예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개나 상장이 됐어요. 네. 근데 GBTC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수수료가요. 2%나 됩니다. 너무 비싸죠? 많이 너무 비싸죠? 네. 비트코인 ETF 캐나다에 상장된 거는 1%예요. 근데 아마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마 지금 우리 ETF 수수료가 뭐 0.5가 안 되거든요.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이 예전에는 GBTC밖에 선택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GBTC 선택을 그만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GBTC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15%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관련돼 가지고 그레이스케일도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어요. 네.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체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GBTC를 ETF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요. 뭐 여기가 처음이 될지 다른 곳이 처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정말 NFT 얘기를 빼놓고는 이슈를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이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이고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간단한 뭐 돌멩이 이모지 이런 것들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더 올랐어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NF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네. 뭐 혹자들은 뭐 ICO 열풍을 보는 것 같다. 네. 그 ICO 때 약간 묻지 마라고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네. 뭐 백서도 안 보고. 오늘이 제일 싸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NFT가 정말 이제 오늘이 제일 싸다 싶은데요. 크립토 펑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000개가 발행이 됐는데 네. 약간 픽셀 아트로 해가지고 보면은 저게 도대체 뭔가 싶은 약간 그거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그 크립토 펑크가 10,000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약간 희소한 것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좀 많은 거는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주만 해도 가장 싼 게 72더였어요. 가장 싼 게. 네.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가장 싼 게 122더. 제가 그 어제 사이에.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142 이더가 제일 싼 거더라고요. 2배가 됐네요. 네, 지금 가장 싼 크립토 펑크를 하나만 살려고 해도 142더는 줘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보니까 그 아트블록이라고 약간 일종의 이제 이것도 디지털 아트를 파는 곳인데 여기 네. 링얼 879라는 이게 NFT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링얼스 879라는 게 이 네. 비슷한 그 컨셉이 1,000개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 중에 879번이 1,802더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싸게 되고 있는 거예요. 1,802 더요. 이걸 누가 사나라고 봤더니 약간 이쪽에 이른바 암호화폐 인싸들. 아.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걸 누가 샀냐라고 봤더니 예를 들면 그 지갑에 이더가 10만 개 있습니다. 10만 개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살만하죠. 뭐 그 정도 있으면 살 수 네. 있죠. 뭐. 저도 우리가 사요. 이해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돌 있잖아요. 돌, 애완돌, 이더락이요. 네. 최저가가 752더. 돌멩이. 정말 인싸고 고래여야 되고 맞아요.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네.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 크립토 펑크 매출이 지난 30일 보니까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오픈시 누적 거래량이 3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정말 시장이 무시무시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안 가는데 튤립 버블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네. 느낌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튤립 버블이 일었을 때 그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꽃이 아니고 구근이잖아요. 뿌리잖아요. 네. 뿌리.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이 뿌리에서 어떤 튤립이 나올지 몰라요. 네. 모르는데 이게 그냥 이거 되게 희귀한 거야라고 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치솟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NFT에 대해서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이게 도대체 가치가 있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하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 말도 안 되는 시장이야라고 이렇게 터부시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인쉐어스라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전략 책임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NFT는 거품이 아니다. 네. 새로운 소비자 계층을 위한 디지털 플렉스다. 플렉스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부자들이 이제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가한테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의 그 재능을 샀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뭐 르네상스 시대 그림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모던 아트로 올수록 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뒤샹
그 샘을 보면 아니 소변기 갖다 놓고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몇십억에 팔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NFT가 새로운 소비자 계층,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를 위한 디지털 플렉스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다양한 NFT 프로젝트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투자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잠재적 핵심 요소다라고 하면서 NFT는 가방, 시계, 신발 등 전통적 사치품과 달리 분할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 게다가 온체인 금융시장에서 담보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우리한테는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NFT를 수용하고 뛰어들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네. 세 번째가 5년 전 비트코인을 조롱했던 것처럼 NFT를 거품으로 취급하고 조롱한다. 아. 나는 2번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딱 세 개로 갈리는 네. 것 같아요, 반응이. 그죠? 저도 이 NFT에 약간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 콘시어스 CSO의 말처럼 아니 그 터부시하고 비트코인처럼 야 이게 무슨 뭐 디지털 쪼가리 아니야? 라고 외변하기에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하다. 정말 터부시하기에 3번 전략을 취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지금 호황기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렉스라는 말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네. 약간 그 가트너라고 그 IT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발표하는 그 시장 조사 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최근에 뭘 했냐면 향후 2에서 10년간 비즈니스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5개 획기적 기술 이 목록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가운데 NFT가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정말, 네. 이 NFT가 NFT 기술 기반 디지털 저작을 판매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화 모델 중 하나고 NFT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요. 이게 가트너가 이 코인 시장에만 국한된 리서치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하는 네. 굉장히 큰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NFT를 25개의 주요한 기술 중 하나로 인정했다라는 건 이 NFT가 단순한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 측면에서 네. 바라봐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이 NFT를 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립토 인싸들이라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자도 샀습니다. 비자도 샀고요. 아. 그 비자도 샀고 역시. 크립토 펑크를 이제 15만 달러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게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 거다. 네. 앞으로 우리 NFT 쪽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모델을 만들겠다. 라는 이제 입장까지 밝혀서 이 NFT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약간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림 쪼가리 파일이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터부시하기보다는 좀 들여다보시고 연구하면서 투자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발견하셔야 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IT 전반 이 시장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탈세를 위한 수단, 또 자금 세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10억이야? 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10억이라고 인정하면 10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면은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성아 딸이 있다라고 치면은 제 이제 애가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NFT로 올려요. 그리고 제가 그걸 10억에 사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증여가 됩니다. 증여가. 네. 증여세가요. 그 구간별로 다르거든요. 근데 10억이면 아마 약간 퍼센티지가 높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NFT는 가상 자산으로 약간 규정하는 틀이 있어서 네. 20% 플러스 지방세 2% 하면 22%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로 50%를 내야 되는데 NFT를 활용하면 22%만 내면 되는 식으로 판이잖아요. 절세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오. 식으로 자금 세탁이나 절세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무슨 NFT가 하나 올라왔는데 1번 NFT가 올라왔는데 제가 사고 다현 씨가 사고 제가 사고 다현 씨가 계속 사면서 그쵸, 핑퐁을 자전거래를. 하면서 계속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우리 둘 말고 다른 외부인이 살 수 있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걸 그렇게 가격을 비싸게 주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가격 조작이나 탈세 이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NFT 열풍이 일면서 반사 이익을 받는 곳은 단연 이더리움이겠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 소각량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NFT를 어떤가요?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NFT가 이더리움 플랫폼 네.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NFT가 발행이 될 때요. 이른바 우리가 수수료, 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런던 하드포크 이전에는 이 수수료가 어디로 갔냐라고 보면 다 채굴자들한테 갔습니다. 네. 근데 런던 하드포크가 되면서 도입됐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 체계를 기본 수수료 플러스 우선 수수료로 나눈 다음에 네. 우선 수수료는
채굴자들한테 가지만 기본 수수료는 이 기본 수수료만큼을 새로 발행되는 이더를 태우는 네. 여기에 이제 쓰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더가 지금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너무나 NFT를 많이 이제 민팅이라고 하는데 발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는 좀 수수료가 싸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되레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맞아요. 이게 NFT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싸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질 겨를이 없는 사이에 이 기본 수수료가 다 어디로 가냐? 이더를 태우는 데 들어갑니다. 네, 소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블록당 이제 보상이 6.25개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채굴자들한테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생성되는 게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태워지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태워지다 보니까 네. 처음으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보다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환산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75% 인플레이션율이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11%까지 낮아지게 된 거예요. 소각되는 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으로 가서 채굴자들의 보상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점점 소각되는 양이 많아지면 이더리움은 그야말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투자에 대해서 꺼렸던 분들의 가장 큰 그 걱정스러운 요소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돼 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무한 발행이 가능한 자산을 과연 투자할 수 있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이더리움 역시 디플레이션 되니까 발행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는 게 이더리움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상승세에 따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NFT 내용과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솔라나. 네,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죠.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자님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네. 없습니다. 저도요. 저는 정말 솔라나를 좋게 봤는데 그렇게 좋게 생각할 때 좀 살 걸 그랬어요. 지금 시가총액 8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초기에 산 게 아니고 이 올라왔던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요 도저히 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요. 너무 급등했거든요. 원래는 모든 자산이 다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꺾이거든요. 이렇게 네. 급등했으면 꺾일 만도 한데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지난 딱 들어맞는 코인이 바로 이 솔라나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특히나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요. 솔라나가 무려 폴카닷과 USDC를 누르고 시가총액 8위에 암호화폐 올랐습니다. 10위를 넘겼을 때가 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상승세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진짜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네. 이제 아마 이런 맛에 사람들이 다 코인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라나가 연초만 해도 $2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96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초기에 들어왔던 그 뭐 2014년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올해 초에 솔라나를 샀던 사람은 이른바 졸업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역동적인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솔라나라고 하면은 사실 이더리움 대안으로 2017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모든 네. 코인들이 다 이더리움을 무찌르겠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사실 그닥 이렇게 많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 뭐냐? 너무 느리다. 비싸다라는 거죠. 그 느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탈중앙 네트워크 노드인데 이게 단일 노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앙을 추가하려면 노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노드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노드는 많으면서 속도는 하나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게 솔라나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당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지금 글로벌 그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한 초당 이제 25,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2배, 5만 건을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정말 이더리움 킬러. 네. 빠르게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굉장히 싸요. 한 번 거래를 트랜잭션 하는데 얼마가 드냐? 평균 0.0001달러. 네. 0.111 수준이 듭니다. 수수료를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교해봤을 때 완전 굉장한 강점이 굉장하죠. 되겠네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그 위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되는 디파이나 NFT 발행에 있어서 네. 최적의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보면 최근에 솔라나가 NFT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NFT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솔라나가.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솔라나를 보면 게다가 이제 여기에 누가 투자했냐를 보면은 굉장히 이른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아, 투자사들이 금수저요. 굉장히 네. 이제 빵빵한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거래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존하는 블록체인은 솔라나밖에 없다라고요. 안드레슨 호레이츠. 여기 굉장히 유명한 펀드죠. 네. 여기에 이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따라간다고 알트코인계의 정말 태양이다. 맞아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솔라나 측에서는 돈보다도 기술력이 우수한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돈도 자연스럽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어떤 강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요. 솔라나에서 그 NFT가 발행이 되기 네. 시작하면서 이 솔라나의 뭐랄까 강점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죠. 빠르고 싸다라는 부분이요. 게다가 이 솔라나 플랫폼에서 발행된 NFT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톡방에서도 이제 몇 월 며칠 NFT 민팅을 합니다라고 이제 올라오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솔라나의 이제 솔라나가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이 커지려고 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 유니버스가 약간 구성이 된 게 그 솔라나 플랫폼 위에 굉장히 다양한 D앱들이 다 올라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으로 해서 솔라나 가격도 오르고 이 D앱들 가격도 최근에 다 폭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게다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렇게 주변의 평가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렌 로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NBC에서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하고 있는 약간 유명 인사인데 네. 이분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내가 보유한 이더를 전부 솔라나로 바꾸겠다. 굉장한 네. 발언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솔라나 유니버스가 어디까지 커질지 앞으로도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자님은 아까 안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못 갖고 있는 거죠. 네, 못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말은 바로 해야죠. 네, 못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은요,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거 약간 고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조정이 오면 사볼까 하는데 지금 때 조정이 안 오고 있어요. 네. 그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유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가격이 그럼 싸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는 이 가격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못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앞으로의 이 생태계를 봤을 때 정말 잠깐의 조정이 온다라고 본다면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까지 어떤 딱히 눈에 띄는 그런 조정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기다리는 같습니다.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정말 오늘이 제일 싼 걸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요, 지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 NFT 쪽 코인들도 그렇고 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커가는 시장에서 관련된 코인들을 매수할 때 좀 주의하면 맞아요. 좋을 점들이 있을까요? 그 관련된 코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NFT 시장이 간다, 솔라나가 간다라고 하지만 이 솔라나 생태계에 속해 있지만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내가 꼭 그걸 고른단 말이야. NFT가 그게 바로 가는데 접니다. 내가 못 가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코인 개코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코인 마켓과 비슷한. 거기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가지고요. 코인을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해 놨어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요새 트렌드를 타고 있고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가는구나 보시면서 신중히 좀 판단하셔서 개별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NFT 시장 또 솔라나 생태계에서 저도 어떤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택은 개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